지금 한국 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분쟁에서 입지를 다진 한국 무기들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마이클 기자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AP통신 국제분쟁 전문기자 마이클 브래드포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너무도 서로를 증오하여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가 된 두 나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세계의 분쟁 지역을 누비며 전쟁의 참상을 취재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그 어디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가장 미워하는 이들의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카슈미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겨울옷에 쓰이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양털의 원산지로 유명한 이곳은 인도, 파키스탄, 중국 세 나라가 서로 차지하겠다며 75년 넘게 피를 흘리고 있는 분쟁의 땅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무굴 제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600년대부터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점진적으로 이 지역을 식민지화했고 1857년에 이르러서는 영국령 인도 식민지 정부가 세워졌죠. 이후 약 90년간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영국은 이곳을 지배하기 위해 가장 악랄한 전략을 선택했어요. 분열 통치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함께 살고 있던 힌두교도와 무슬림들 사이에 갈등을 일부러 조장했죠. 서로 싸우게 만들어 통치를 쉽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독립하기 시작하자 이곳도 독립의 바람이 불었어요. 영국령 인도 공화국이라는 식민지 국가는 해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서로 앙숙이 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 나라 안에 함께 있게 된 겁니다. 1947년 무슬림들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힌두교도들의 나라인 인도에 있기 싫으니 따로 독립하겠다고요. 그렇게 무슬림이 많았던 북서쪽 지역과 동쪽 끝 지역 지금의 방글라데시를 합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힌두교도와 무슬림의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슈미르 지역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의 통치자가 선언했어요. 우리는 인도에도 파키스탄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국가로 남겠다고요. 그러자 파키스탄이 군대를 보내 카슈미르를 점령하려 했고 놀란 카슈미르의 왕 하리싱은 인도에 SOS를 쳤습니다. 우리를 인도에 편입시켜달라고요. 인도도 군대를 보냈고 그렇게 1947년 첫 번째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 전쟁은 양측이 비슷한 전력을 가져 승부를 내지 못했고 카슈미르는 반으로 나뉘어 대치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중국이 동쪽에서 등장해 악사이친 지역을 점령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 이후로도 인도와 파키스탄은 3번의 큰 전쟁과 수십 번의 작은 충돌을 겪었지만 아직까지도 카슈미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봄 인도가 점령한 카슈미르 지역에서 또다시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두 핵보유국 사이의 이 갈등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종교와 역사, 민족적 정체성이 얽힌 대립입니다. 카슈미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깊은 계곡과 맑은 호수, 그리고 푸른 초원이 펼쳐진 이곳은 천국과도 같은 풍경을 자랑하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땅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화된 분쟁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저는 이 분쟁의 최전선을 취재하기 위해 카슈미르의 통제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에요. 이 통제선은 1971년 세 번째 인도-파키스탄 전쟁 이후 설정된 사실상의 국경선으로 양측은 이곳에 수십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통제선 주변 마을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국경 저편에 사는 내 사촌들을 70년 넘게 만나지 못했소.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도록 강요받고 있소. 이 노인의 이야기는 카슈미르 분쟁의 비극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나뉜 두 나라 사이에서 실제 카슈미르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통제선은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뢰밭, 철조망, 감시탑, 그리고 끊임없는 포격이 이루어지는 전쟁터예요. 인도군은 이 지역에 약 5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고 파키스탄도 비슷한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이 갈등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죠. 중국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카슈미르의 동북쪽에 위치한 악사이친 지역을 중국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전장 중 하나인 이곳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은 수시로 충돌해왔습니다. 2020년에는 양측 군인들이 돌과 철봉으로 싸우다가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제가 인도가 통제하는 카슈미르 지역 스리나가르에 머물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4년 4월 22일 카슈미르 잠무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이 관광버스를 습격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은 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즉각 파키스탄을 비난했어요. 무장 괴한들이 무슬림은 놔두고 힌두교도만 골라서 공격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했지만 인도는 이례적인 대응을 선택했어요. 인도는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파키스탄이 통제하는 카슈미르 지역의 군사시설을 폭격했습니다. 이에 파키스탄도 즉시 반격에 나섰고 양측은 공중전과 포격전을 주고받으며 전면전 직전의 상황까지 치달았어요. 저는 당시 인도 측 국경 마을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들의 굉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폭발음, 그리고 공포에 떨며 대피소로 몰려드는 주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번에는 진짜 큰 전쟁이 날까요? 우리도 죽게 될까요? 5월 10일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중전의 중단일 뿐이었어요. 이후 더 치열한 포격전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군이 배치한 K9 자주포와 파키스탄의 중국제 PLG-05 자주포 간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카슈미르 통제선 인근의 작은 언덕에서 저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먼지와 폭발의 연기가 자욱한 하늘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투기들이 서로를 쫓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전쟁이었습니다. 인도군은 자랑스럽게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라팔은 세계 최고의 전투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 무기체계로 인도는 이 전투기를 2016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2024년 4월까지 총 62대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인도 공군의 자랑이자 핵심 전력이었죠. 반면 파키스탄은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서방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랜 우방인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제1공시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제 제1공시가 프랑스제 라팔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전장은 종이 위의 스펙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말았어요. 5월 6일, 저는 인도 기자들과 함께 국경 마을의 작은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고 하늘에서 불타는 비행체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파키스탄 전투기가 격추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곧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의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었다는 거였죠. 그날 하루 동안 믿기 힘든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라팔 전투기가 총 3대나 파키스탄의 제1공시에 의해 격추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은 인도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세계 방산 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도 공군 소식통에 따르면 라팔 전투기들은 최신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었지만 중국제 제1공시의 전자전 장비에 의해 레이더가 교란되어 제대로 된 표적 포착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또한 중국이 최근 개발한 PL-15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예상보다 뛰어나 라팔의 회피 기동을 무력화시켰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한 인도 퇴역 공군 장성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는 속았소. 프랑스가 말하는 라팔의 성능은 허울 좋은 과장이었을 뿐이요.
62대나 구매하고도 이런 결과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전투기 격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팔은 그동안 실전에서 한 번도 격추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이 라팔의 첫 실전 공중전이자 첫 격추 사례였던 겁니다. 더구나 상대가 허접하다고 평가받던 중국제 전투기였다는 점이 더 큰 충격을 주었죠. 세계 방산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라팔을 도입하려던 나라들이 계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다소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했어요. 반면 중국 방산업체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급증시켰어요. KF-21은 라팔의 가장 큰 경쟁자로 성능은 더 뛰어나지만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실전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국가들이 라팔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팔의 실전 성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KF-21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베이징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군부는 이번 사건을 크게 선전하면서 J-10C의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키스탄은 이 사건 이후 추가로 J-10C 36대를 주문했어요. 하지만 이 공중전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휴전에 합의했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통제선 근처에서는 더 치열한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인도군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공중에서 패배한 그들은 지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인도군이 바주라 번개라고 부르는 무기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K9 자주포였죠. 파키스탄 측에서는 중국제 PLG-05 자주포가 대응했습니다. 그들은 이 자주포를 자랑스럽게 내세웠지만 현지에서는 이상한 별명으로 불렸어요. 바로 댄싱 머신이었죠. 한 발을 쏠 때마다 차체가 앞뒤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주포의 대결은 공중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5월 11일 새벽, 저는 인도군 측의 특별 허가를 받아 카슈미르 통제선 인근의 한 전진기지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인도군의 K9 바주라 자주포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거대한 강철 괴물 같은 이 무기는 길이가 12m, 무게는 47톤에 달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인도군 제3포병연대의 싱 대령은 자랑스럽게 K9을 소개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주라라고 부릅니다. 번개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이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적을 봐주라, 즉 적을 불쌍히 여기라는 뜻도 있거든요. 하지만 파키스탄은 우리의 자비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현재 100문의 K9 자주포를 운용 중이며 추가로 100문을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인도군이 대규모 포격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싱 대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파키스탄 측 진지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PLG-5 자주포 배터리와 탄약고가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새벽 4시 드디어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발이 발사되는 순간 땅이 흔들렸고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굉음이 들렸어요. K9 자주포의 화력은 그 어떤 영상이나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K9의 연사 속도였어요. 싱 대령의 설명에 따르면 K9은 1분에 최대 9발까지 발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3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후 다음 표적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는 안전지대에서 쌍안경을 통해 파키스탄 측 진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K9이 발사한 포탄이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 차례 포격 후에는 파키스탄 측에서도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키스탄의 PLG-5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댄스 파티에서 춤을 추는 사람처럼요. 인도군 병사들은 이를 보고 웃으며 댄싱 머신이라 불렀습니다. PLG-5의 이런 움직임은 정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어요.
파키스탄 측에서 발사한 포탄 대부분이 목표물에서 크게 벗어났고 일부는 아예 방향이 잘못되어 민간 지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포격전은 약 3시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인도군의 K9 자주포는 파키스탄의 자주포 진지 3곳과 탄약고 2곳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반면 파키스탄 측의 반격은 인도군에게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싱 대령은 포격 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K9과 중국제 자주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2022년에도 비슷한 교전을 경험했는데 그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K9을 100문 더 주문했지요. 실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2022년에도 카슈미르 통제선에서 자주포를 이용한 포격전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어요. 인도는 포격전 직후 K9 자주포 100문을 추가 주문했고 반면 파키스탄은 중국에 강력히 항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인도 군사 전문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파키스탄에게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 것이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제 자주포 자체의 품질과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5월 12일, 저는 인도군 지휘소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K9 자주포가 험한 산악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47톤의 거대한 강철 괴물이 시속 67km로 움직이며 정확한 기동을 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싱 대령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K9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기동성입니다. 발사 후 빠르게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적의 역습을 피할 수 있지요. 반면 중국제 PLGO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측은 인도의 K9 자주포에 대응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K9은 발사 후 신속히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파키스탄군이 반격하려 할 때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격 후 신속 이동 전술의 핵심입니다. 포격전이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K9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들이 이번 실전 결과에 주목했어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 국가들의 군사 관측단이 인도를 방문해 K9의 실전 성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K9의 실전 성공을 발표했어요. 발표에 따르면 K9은 5일간의 포격전에서 파키스탄 측 진지 15곳과 탄약고 8곳, 지휘소 3곳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반면 인도 측은 K9 일대에 경미한 손상만 입었다고 해요. 이 소식은 세계 방산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은 즉시 한국의 K9 자주포 구매 의사를 타진했어요. 공산권 국가로는 최초로 K9을 도입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카슈미르의 포격전은 단순한 국지전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사건이 된 것이었어요. 카슈미르에서의 취재를 마친 후 저는 K9 자주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조립 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십 대의 K9이 다양한 제작 단계에 있었고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화디펜스의 김 이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매달 평균 6에서 8대의 K9을 생산합니다. 현재 전 세계 10개국에 납품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김 이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첨단 자주포를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라이선스 생산과 독자 개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도전을 받아들였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개발 프로젝트는 약 10년의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1999년에 첫 양산형 모델이 완성되었어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자주포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K9의 진정한 가치는 실전에서 증명되었어요.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신속하게 반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K9의 첫 실전 경험이었고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당시 연평도에서 K9을 조작했던 한국 해병대 김중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은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북한의 포격이 시작되자 우리는 즉시 K9으로 반격했습니다. 당시 훈련 중이었기 때문에 탄약이 부족했지만 우리 대원들이 몸으로 포탄을 날라 장전했어요. 정확도와 화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터키가 가장 먼저 K9의 기술을 도입하여 피르티나라는 이름으로 생산했고 이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이 차례로 K9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노르웨이의 선택이었어요.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는 독일의 PGH-2000과 한국의 K9 중에서 선택해야 했는데 결국 K9를 선택했거든요. 이는 K9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K9과 PGH-2000을 극한의 눈과 얼음 환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K9은 영하 4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고 특히 눈 위에서 드리프트를 하며 기동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독일제 자주포는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어요. 이런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납기를 정확히 지켰고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도 원활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K9은 몇 가지 핵심 요소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거리와 정확도예요. K9은 일반 포탄으로 40km, 사거리 연장 포탄을 사용하면 54km까지 정확한 타격이 가능합니다. 한화 디펜스는 현재 70km 이상 날아가는 포탄도 개발 중이라고 해요. 또한 K9은 1분에 최대 9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김 이사는 자신있게 설명했어요. 독일제 PGH-2000이 1분에 1011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가장 약한 화약을 사용할 때의 수치입니다. 실전에서는 K9과 PGH-2000의 발사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국은 계속해서 K9을 개량하고 있었습니다. 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터키가 K9의 기술을 이전받아 만든 피르티나 자주포의 포신. 내구성이 원래의 K9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한국이 보유한 정밀 제조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인도의 경우 K9을 바주라라는 이름으로 도입했는데 이것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인도군은 K9의 성능에 매우 만족해서 2022년에 이미 추가 100대를 주문했고 이번 분쟁 이후 더 많은 주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한화 디펜스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 단순한 무기가 아닌 한국의 기술력과 자부심의 상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 자주포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작동해야 했어요. 김 이사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9은 이제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더욱 발전시켜 미래 전장에서도 최고의 자주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이룬 엔진 국산화 성공은 K9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카슈미르 통제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포격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그 중심에는 K9 자주포와 중국제 PLGO 댄싱 머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인도군 제3포병 연대의 허락으로 저는 최전방 관측소에서 두 자주포의 실제 교전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그는 포격 작전을 지휘하면서도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적군의 진지 좌표를 입력한 후 K9이 포탄을 발사하는 과정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표적이 설정되고 불과 15초 만에 첫 발이 발사되었고 그 후 약 7초 간격으로 총 3발이 연속으로 발사되었어요. 각 포탄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싱소령은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것이 사격 후 신속 이동 전술입니다. 우리는 3발을 연속으로 발사한 뒤 즉시 위치를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적의 역습을 피할 수 있죠. K9의 최고 속도는 시속 67km로 30초 이내에 포격 위치를 완전히 이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9은 발사 후 놀라운 속도로 이동했어요. 47톤이라는 무게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싱소령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동 중에도 차기 포격을 위한 준비가 계속됩니다. 새로운 위치에 도착하면 즉시 다음 표적을 향해 포격할 수 있어요. 반면 파키스탄 측의 PLGO 자주포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관측소의 첨단 감시 장비를 통해 저는 파키스탄 진지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PLGO가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때로는 뒤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싱소령은 웃으며 말했어요. 이 움직임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요. 게다가 발사 후 위치를 바꾸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PLGO는 발사 후 약 3분 동안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 이동 속도도 현저히 느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K9은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해 두 번째 포격을 완료할 수 있었어요. 포격전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5일간의 관찰 기간 동안 K9은 파키스탄 측 군사시설 17곳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반면 PLGO의 포탄 대부분은 목표물에서 크게 벗어났고 인도 측 시설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인도군의 한 포병 장교는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PLGO의 오발 때문에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격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들의 포탄이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실전에서의 이런 차이는 곧 결정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인도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 추가 150대 구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장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포격전에서 K9 바주라의 뛰어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현재 보유 중인 200대에 더해 추가로 15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K9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난 파키스탄 군사 전문가는 내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군 고위층은 중국제 PLGO의 성능에 크게 실망했고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작전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더 흥미로운 것은 파키스탄이 중국의 PLGO 개량 버전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대신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자주포 모델을 제안했지만 그 비용이 너무 높아 파키스탄이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놀랍게도 한국의 K9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도와의 적대 관계 때문에 직접적인 구매는 불가능했지만 터키를 통한 우회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터키의 피르티나는 K9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주포이니까요. 한 파키스탄 장교는 익명을 요구하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군사 장비를 선택할 때 이념보다 성능이 중요하죠. K9의 성능이 입증된 이상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화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카슈미르 포격전은 또한 제3국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K9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베트남은 이미 K9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의 결정은 특히 주목할 만했어요. 공산국가인 베트남이 한국에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노이에서 만난 베트남 국방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포격전을 통해 K9의 우수성이 증명된 이상 우리도 세계 최고의 자주포를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자주포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홍콩의 한 군사 전문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PLGO의 실패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PLGO의 후속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특히 K9의 사격 후 신속 이동 능력을 따라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카슈미르 포격전의 영향은 단순한 군사적 결과를 넘어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이라는 불행한 상황에서 K9 자주포는 그 위력과 신뢰성을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된 것이었어요. 싱소령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만약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무기를 갖추고 싶습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이자 적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주간 취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카슈미르의 포격전, K9의 놀라운 성능, 그리고 이로 인한 세계 방산 시장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한국 방산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귀국 직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파키스탄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PLGO 자주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워싱턴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익명을 요구하며 저에게 내부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파키스탄의 후회는 깊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오랜 동맹 관계 때문에 중국제 무기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그 결정이 전략적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파키스탄이 비밀리에 K9과 유사한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의 군사 계획자들은 지금 그들의 선택을 깊이 후회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2020년에 터키를 통해 피르티나를 도입했다면 이번 포격전에서 훨씬 나은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한 파키스탄 장교는 인도의 K9 도입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적의 무기라도 우수하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념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파키스탄의 태도 변화는 K9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무기 시스템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적국에서조차 그 성능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무기는 정말 드물기 때문이에요. 워싱턴에 도착한 후 저는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만나 K9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 육군은 이미 K9에 대한 상세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한 육군 장교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카슈미르 포격전의 결과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K9의 성능은 실로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사격 후 신속 이동 능력과 가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이 돋보였습니다. 펜타곤의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K9의 일부 기술, 특히 자동장전 시스템과 사격 통제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미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K9의 미래 버전인 K9A3는 현존하는 자주포 중 가장 진보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 자동화된 포탑과 무인 시스템을 갖추게 될 K9A3는 2026년부터 생산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한국이 개발 중인 지능형 탄약도 미 국방부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GPS 유도 기능을 갖춘 155mm 포탄은 발사 후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특히 전차와 같은 중장갑 목표물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해요. K9의 성공은 한국 방산 산업 전체의 부상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방산 전문가는 저에게 한국의 방산 성공 요인을 3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실용성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하며 실제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를 개발해왔거든요. 이런 실전 지향적 설계가 K9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어요. 둘째는 경제성이었습니다. 한국은 뛰어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는 국방 예산이 제한된 많은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죠. 셋째는 신뢰성이었습니다. 납기를 정확히 지키고 약속한 성능을 제대로, 심지어 그 이상으로 제공하는 한국의 신뢰성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큰 자산이 되었어요.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은 이제 세계 10대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에요. K9의 성공은 공중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는 인도-파키스탄 공중전에서 라팔의 실망스러운 성능 이후 더욱 주목받게 되었어요. 이전에 많은 국가들이 KF-21 대신 라팔을 선택했지만
이제 라팔의 실전 성능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KF-21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국제전략연구소 CSIS에서 만난 방산 전문가는 한국 무기의 경쟁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모방자가 아닌 혁신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그 증거 중 하나일 뿐이에요. 앞으로 KF-21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에서도 한국의 독창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K9과 관련된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2011년 연평도 포격 사건을 꼽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포격이 시작되자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몸으로 포탄을 날라 K9에 장전하여 신속하게 반격했던 일화는 무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군인들의 헌신과 용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AP통신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저는 동료 기자들에게 한국 방산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땅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했고 곧 하늘에서도 그 입지를 굳힐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에 배치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낸 과정이었어요. 파워팩 국산화를 통해 수출 통제라는 장벽을 넘어섰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례였죠. 제 사무실 벽에는 이제 카슈미르에서 촬영한 K9 자주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인도 육군 장교가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진정한 명품은 화려한 광고나 정치적 영향력이 아닌 그 자체의 성능으로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K9 자주포는 바로 그런 명품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없이도 오직 그 성능만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파키스탄의 후회와 베트남의 선택은 K9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자는 남들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마련이니까요. 한국의 K9 자주포가 그랬고 곧 KF-21 전투기도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마이클 브래드포드, AP통신 국제분쟁 전문기자의 카슈미르에서 워싱턴까지의 특별 취재를 마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관세 조치로 각국을 패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한국 가전제품이 인기를 끌자 미국에서는 한국산 가전제품이 관세가 부과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각 마트에서는 한국의 가전제품을 사재기하려고 마트 앞 오플런 행진으로 난리라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헬가 밀러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게 된 건 운명 같은 일이었죠. 보쉬 본사 연말 파티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는 보쉬의 미국 지사와의 협력 프로젝트차 독일에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보스턴 출신의 독일계 미국인이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금방 가까워졌죠. 똑같이 완벽주의적인 성격에 독일 문화에 대한 애정도 강했거든요. 6개월간의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저는 남편을 따라 보스턴 교회로 이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보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쌓아온 경력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떨어지는 게 걱정됐거든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독일을 떠난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하셨어요. 하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죠.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보스턴 교회의 조용한 동네에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독일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고 방학이면 슈투트가르트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죠. 저는 완벽한 독일식 가정을 꾸리고 있답니다. 저는 독일인다운 완벽주의자입니다. 특히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어릴 적부터 밀레에서 일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독일 제품의 우수성을 뼛속 깊이 믿으며 자랐거든요.
우리 집은 늘 최신 독일 가전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보쉬에서 근무했기에 독일 제품이 완벽하다 생각했습니다. 지멘스의 냉장고, 밀레의 세탁기, 보쉬의 식기세척기까지.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죠. 독일 제품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미국으로 이주해온 후에도 이 신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독일 제품들을 소중히 사용했고, 새로 구입할 때도 반드시 독일 브랜드를 고집했죠. 주변 이웃들은 제가 왜 굳이 비싼 수입 가전을 고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제품도 충분히 좋다고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 번은 월마트에서 세일하는 중국산 전자레인지를 사왔다가 바로 반품한 적도 있습니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나는 플라스틱 소리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독일 제품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조잡함이었죠.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주부로서 가전제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제 일상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이웃들 사이에서 저는 독일 주부로 통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가전제품에 대한 고집 때문이죠. 이웃들이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는데 저는 항상 독일 브랜드를 추천했습니다. 가끔 남편은 농담처럼 말하곤 합니다. 결혼할 때 그가 독일 혈통이 아니었다면 저와 결혼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과장이긴 하지만 제가 얼마나 독일 제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했죠. 독일 제품에 대한 제 확고한 신념에 첫 균열이 생긴 것은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이웃집 사라가 새로 산 냉장고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독일산 밀레 냉장고를 쓰는 제가 다른 브랜드를 볼 리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라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녀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조작하더니 갑자기 냉장고 안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 물었죠. 사라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새로 산 한국산 스마트 냉장고라고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도 냉장고 안을 확인할 수 있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은 자동으로 알림이 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 안의 식재료를 분석해서 레시피도 추천해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니요? 호기심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선명했고 인터페이스는 놀랄 만큼 직관적이었죠. 도어의 마감도 예상 외로 훌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밀레 냉장고를 보니 왠지 모르게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갑자기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죠. 그날 밤 한국 가전제품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국 가전제품에 대한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능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대 광고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리뷰를 읽을수록 흥미가 커졌습니다. 며칠 뒤 사라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냉장고의 모든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았죠. 온도 조절이 0.5도 단위로 가능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독일인답게 정밀함을 중시하는 저에게는 매력적인 특징이었죠.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독일 제품에 대한 신념과 새로운 기술의 매력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남편을 설득해 가전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고 결정하자고 했죠. 그런데 매장에서 본 한국 제품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가전 매장에서 본 한국 제품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장 중앙에 전시된 한국 가전 제품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죠. 특히 눈길을 사로잡은 건 냉장고였습니다. 매끈한 메탈릭 외관에 부드럽게 열리는 도어, 그리고 마치 태블릿 컴퓨터 같은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직원이 기능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그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재료를 인식하는 카메라, 유통기한 관리 시스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인공지능까지. 제가 알던 냉장고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소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소음이 없다는 점이었죠. 독일 제품도 조용하다고 자부했는데
이건 거의 완벽한 무소음이었습니다. 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가격을 물어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독일 제품보다 30% 정도 저렴했거든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아직도 망설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주일을 더 고민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 리뷰를 모두 찾아보고 소비자 조사 보고서도 꼼꼼히 읽었죠. 놀랍게도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브랜드가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한국 냉장고 삽시다.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독일 제품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다니 믿기지 않았겠죠. 설치 당일, 저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배송 기사가 도착했을 때 우리 부부는 숨죽이고 지켜보았죠. 새하얀 냉장고가 주방에 자리 잡는 순간 주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치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았습니다. 식재료를 정리하고 스마트폰으로 내부를 확인하고 레시피 추천 기능을 시험해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특히 마트에서 냉장고 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독일 제품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술의 진보는 국경을 넘어선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주방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냉장고를 바꾼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 식기세척기가 고장났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독일 제품을 주문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바로 한국 제품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식기세척기를 고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남은 시간이 바닥에 표시되고 스팀 살균 기능으로 아기 젖병도 소독할 수 있다고 했죠.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설거지 상태를 감지해 물 사용량을 조절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설치 후 첫 사용에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식기가 놀랍도록 깨끗했고 물 사용량은 기존 제품의 절반도 안 됐죠. 특히 좋았던 건 소음이었습니다. 기존 독일 제품도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거의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바꾸고 보니 인덕션 레인지도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죠. 한국 제품을 찾아보니 화구별로 온도가 다르게 설정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요리 레시피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온도와 시간이 설정된다고 하더군요. 주방이 하나둘 바뀌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교체할 때는 더 이상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제품은 이제 제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정확한 온도 조절과 다양한 쿠킹 모드는 기본이고 스마트폰으로 요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특히 마음에 들었죠. 전기밥솥도 한국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독일에서는 밥솥 자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국 친구가 추천해준 밥솥으로 짓는 밥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심지어 빵 발효와 요구르트 제조까지 가능하다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랐죠. 믹서기와 에어프라이어도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으로 교체됐어요. 독일제 믹서기는 모터 소리가 꽤 시끄러웠는데 한국 제품은 조용하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거든요. 에어프라이어의 경우 인공지능이 음식을 인식해서 알아서 최적의 온도와 시간을 설정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주방을 넘어 거실로도 변화는 이어졌습니다. TV를 교체할 때가 되자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을 선택했죠. 화질도 훌륭했지만 특히 마음에 든 건 스마트 기능이었어요. TV로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음성으로 채널과 볼륨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도 편리했죠. 독일에 계신 부모님과 TV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여드릴 때면 부모님도 감탄하시곤 했어요. 독일 친구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헬까, 내가 미쳤구나 라며 농담했지만 제 주방을 직접 경험하고 나면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죠. 특히 스마트폰으로 모든 가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점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제 제 주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서로 대화하듯 연결되어 있고 제 생활 패턴을 학습해 알아서 최적화된 설정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사용량도 눈에 띄게 줄었죠.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밀레에서 평생을 일하신 분이니까요. 하지만 얼마 후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독일 기업들도 이제는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한다고 들었다면서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 가전제품을 선택한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의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이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건 어쩌면 제가 독일 제품에서 찾았던 가치와 다르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습니다. 늘 하던 대로 커피를 내리며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안을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가전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 검토 순간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둘러 뉴스를 읽어보니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다른 가전제품들로 관세 부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곧바로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도 이미 뉴스를 보고 있었더군요. 우리는 즉시 동네 주부들 채팅방에 이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채팅방이 순식간에 폭발했죠. 다들 한국 가전제품을 사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 오전에 동네 가전 매장에 들러보니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한국 가전제품 코너는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직원의 말로는 아침부터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매장 안에서 한 젊은 부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지금 당장 새 가전제품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아내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사두자고 주장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몇 달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월마트에도 들렀습니다. 대형마트의 가전제품 매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한 직원이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아침부터 재고가 다 떨어졌어요. 본사에 재고 문의를 했더니 창고도 비어간다고 하네요. 그날 저녁 동네 주민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가전제품 이야기로 닌이 달아올랐습니다. 누군가는 벌써 온라인 쇼핑몰이 마비되기 시작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일부 제품의 가격이 벌써 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죠.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역 뉴스에서는 사재기 현상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왔고 일부 매장에서는 한 가구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어디에 재고가 있는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TV 광고에서는 관세 인상 전 마지막 기회라는 문구가 등장했고 대리점들은 야간 영업을 시작했죠. 일부 매장은 관세 부과 전에 구매하면 가격을 보장해주겠다는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요. 이미 필요한 가전제품을 모두 바꾼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품이나 서비스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이후 일주일 상황은 통제 불능으로 치달았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 대형 가전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마치 90년대 화장지 파동 때처럼 사람들이 한국 가전제품을 사재기하고 있었죠. 우리 동네 베스트바이는 아예 한국 가전제품 예약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직원의 말로는 아침 7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제가 지나가는데 경찰차까지 와 있었습니다. 진열된 마지막 한국 냉장고를 두고 싸움이 났다나 뭐라나. 월마트에서는 아예 한국 가전제품 코너를 따로 만들었어요. 입구부터 커다란 배너가 걸려 있었죠. 관세 인상 전 마지막 기회. 사람들은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제품을 쓸어 담았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 직원은 무려 12,000달러어치를 한꺼번에 구매했다고 하더군요. 온라인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존에서는 한국 가전제품이 품절 대란을 겪었고 이베이에서는 프리미엄까지 붙어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직 출시도 안 된 신제품의 예약권이 웃돈을 붙여 거래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류창고의 상황은 더 심각했죠. 친구의 남편이 물류회사에서 일하는데 그의 말로는 창고가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같은 제품은 창고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배송될 정도로 수요가 폭증했다고 해요. 대형 소매업체들은 이런 상황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점이라며 구매를 독려했고 일부 업체는 관세 인상분만큼 할인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했죠. 소비자들은 이성적 판단은 잊은 채 무조건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우리 동네 주부들 사이에서는 비밀 공유가 시작됐어요. 누군가는 창고형 매장에 한국 가전이 입고된다는 정보를 올리면 다들 새벽부터 달려가곤 했죠. 한 번은 제가 아는 주부가 코스트코에서 세탁기를 사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줄을 섰다고 하더군요. 전문가들은 이런 사재기가 결국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업들이 물품을 대량으로 비축하면서 창고 보관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었죠. 한국 제품 관세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런 와중에 한국 기업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현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이미 시장은 공황 상태였고 사재기는 계속됐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이제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국 가전제품을 이미 구입한 사람들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로요.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긴 것 같았죠. 동네 카페에서는 더 이상 날씨나 아이들 이야기가 아닌 어디서 한국 가전을 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화제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더 심각했어요. 주부들의 페이스북 그룹에는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코스트코 한국 세탁기 입고 예정, 홈디포 한국 냉장고 재고 있음 같은 글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됐죠. 심지어 일부 주부들은 매장 직원과 친분을 쌓아 미리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공동구매 움직임도 시작됐어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만 3개의 공동구매 단체가 생겼습니다. 대량 구매로 할인을 받자는 취지였지만 사실은 재고 확보가 주된 목적이었죠. 한 번은 20가구가 모여 컨테이너째로 주문하려다가 매장에서 거절당한 일도 있었어요. 이웃 간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중국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미묘해졌어요. 그들은 우리가 중국 제품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한국 제품 선호가 일종의 차별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일부는 이것이 정치적 음모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열리던 북클럽 모임도 이상한 분위기가 됐어요. 책 이야기는 뒷전이고 누가 어떤 가전제품을 샀는지, 얼마에 구했는지가 주요 화제였습니다. 한 번은 제인이 한국 식기세척기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메리와 크게 다퉜어요. 메리는 그게 바가지를 쓴 거라며 비아냥거렸거든요. 우리 동네 가전제품 매장 직원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치 주식 브로커처럼 실시간으로 재고 정보를 관리했고 VIP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개인 전화번호를 나눠주며 실시간 재고 알림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요리 클래스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강생들은 더 이상 레시피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제 주방에 한국 가전제품들을 구경하러 오는 것 같았죠. 특히 스마트폰으로 오븐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면 모두들 신기해하며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은 운이 좋은 편이었죠. 이미 필요한 가전제품은 모두 구입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걱정됐거든요. 관세 위기가 시작된 이후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요. 미국 내 공장 설립을 서두르고 있고 이미 일부 주에서는 부지 선정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대형 가전 매장의 전 시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독일과 일본 제품들이 차지하던 프리미엄 존에는 이제 한국의 최신 가전 제품들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은 소비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얼마 전 독일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 주방을 보여드리며 설명해드렸죠.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아버지도 이제는 인정하십니다.
기술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구나. 독일 기업들도 이제 한국을 배우고 있단다. 어머니는 독일의 이웃들도 한국 제품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동네는 이제 스마트홈이 대세가 됐습니다. 각 가정의 가전제품들은 서로 대화하듯 연결되어 있고 인공지능은 가족들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올라가고 커피가 내려지며 온도가 조절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였어요. 우리 집의 경우 전기세가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해 주니까요. 환경을 생각하는 독일인으로서 이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처음처럼 공황 상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이 더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매장마다 한국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이미 한국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국적으로 제품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술과 혁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독일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걸 보며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실감합니다. 우리 집 주방은 이제 작은 박물관이 됐어요. 이웃들이 종종 구경하러 오곤 하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들 감탄합니다. 특히 독일에서 온 친구들은 더욱 놀라워하더군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걸 몰랐다면서요. 가끔 예전 제 모습을 떠올리며 웃음이 납니다. 독일 제품만 고집하던 저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가 한국 가전제품의 전도사가 되었으니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혁신이 우리의 삶을 바꿀지 한국의 기술이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동포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